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노정열 손병의 노발대발.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탄탄한. 6월은 호국 영령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요. 네네. 6월 달은 그래요. 6월 6일을 현충일로 잡았고 6월 25일은 한국전쟁 발발일이니까. 네. 저 어렸을 때는 가정의 달이라는 의미보다 호국 영령의 달 이 의미가 더 컸어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저 약간 후배지만 방공 웅변대회랄지. 네. 그다음에 호국 영령들에 대해서 묵념도 자주 했던 것 같고요. 네네. 네, 아무튼 저 유년기 청소년기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5월 가정의 달이라는 의미보다 6월 호국 영령의 달 네네. 그런 기념일과 이미지가 더 셌던 것 같아요. 진짜. 어린이날 하루 그냥 즐거웠고 어버이날 처음에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어느 순간 어버이 네. 아버지까지 기려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크면서 이제 스승의 날 심지어는 부부의 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긴 것이지. 맞습니다. 네, 그만큼 6월은 컸었는데 오늘이 6월 10일이네요. 그러네요. 60 항쟁이라는 말로 네. 87년 6월 항쟁 그 시작이 이제 본물을 트기 시작한 게 6월 10일. 저는 60만세 사건 얘기한 건데. 아, 그래요? 같은 60만세와 60항쟁. 네, 아니, 좀 농담 얘기한 거고, 그래, 한국 근현대사에서 6월 10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일단 60만세 사건은 예전에 그 순종황제,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 예. 이분이 그 붕어하셨을 때, 붕어. 예, 붕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때 그 만세 사건 좌우 합작의 그런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만 1987년도에 6월 10일 이것도 각별하죠. 네. 어쨌든 80년대 중반 학번이시니까 대학생이셨네요. 그렇죠, 저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 네. 네. 뭐 하셨습니까 그때? 저는 그때 그 87학번 후배 손잡고 6월 10일 당일 청계천과 종로 쏘다니고요. 네, 그 전날에는 실천대회 비슷하게 내일 이제 거리로 나가니까 미리 결의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학교마다. 그렇죠. 그래서 교문박치기라고 하는 거 예. 하고서는 학생회관 앞에 있는 민주광장에 모여서 정리집회할 때 그때 이제 연세대생이 한 명이 그 최루탄 맞아갖고 우리처럼 결의대 실천대회 하다가 사전 결의대 하다가 최루탄 맞아갖고 지금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군요. 예, 그 정리집회할 때. 아유.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많이들 그래도 알고 있는 이한열 네, 학생, 이한열 열사라고 불리고 있는. 그리고는
정리 집회할 때 왜 그렇잖아요. 뭐 한참 구호 외치고 소감 얘기하다가 누구 노래 부를 사람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 노래 부르겠다 나갔죠. 자발적으로. 네. 야, 발런티어. 그리고 기타 빌려가고 노래를 불렀는데 네. 그때 불렀던 노래가 꽃도 십자가도 없는 무덤이었죠. 꽃도 십자가도 없는 무덤.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때가 이미 노래회 활동을 하실 때. 아니요, 저는 그때 노래회 활동이 아니었고 저는 학생회. 그러니까 노래월에 등록만 하고선 그 네. 학교에 있는 노래동아리에 등록만 해놓고서는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예.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과 학생회에서 세미나라고 하죠. 예. 선배들이랑 책 읽고 뭐 이렇게 토론하고 그러다가. 네. 저는 그래서 학생회 출신이에요. 동아리 출신이에요. 그럼 원래 기타나 음악적 재능은 고등학교 때 잠깐. 원래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중상 겨울방학 동안에 기타를 배우면서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좋아서 그냥 혼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랬었어요. 야, 자발적 뮤지션이네 역시. 네, 그런 거. 그때도 정리 집회 때 나가서 노래를 부르셨던. 네. 그러면 이따가 뭐 꽃도 십자가도 없는 무덤 2소절만. 그럴까요? 예, 뭐 그것도 있을 때 있고 하여튼 우리가 항상 그랬듯이 우리가 얘기의 결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알겠습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오늘이 60항쟁 잠깐만요. 87년부터 지금 2015년을 빼버리면 복잡하네요. 횟수로 29년이고요. 29년. 네. 아직 30년이 안 된. 네. 그렇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아무튼 대전 지역에서도 6월 때 체류탄 또 소위 말하는 지랄탄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터지면서 고등학교 2학년인 저로서는 좀 뭔가 전두환 대통령이 엄청 큰 잘못을 했구나. 네네. 그리고 학생 형들 누나들인데도 그렇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네. 또 저렇게 끌려가면서도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호원철폐 독재타도라는 그 8자리 글자짜리 구호가 있었잖아요. 네네. 야, 그렇게 대학생들이 저렇게 데모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궁금했었던 정도까지. 고2로서는 동참하기는 4.19 때 같지는 않았으니까. 그럼요. 게다가 대전 지역은 좋게 얘기하면 좀 점잖으시잖아요. 점잖아갖고 웬만하면 데모 안 하시는 그런 그 캐릭터인데. 그 시절에 그래도 많이 체류탄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예. 그만큼 전국적으로 네네. 벌어졌던 것이죠.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체육관 선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직선제로 네. 비슷하죠. 이승만 대통령도 야당인 이 판에서 선거에서는 승산이 없으니까 직선제 개헌하려고 했던 그런. 그러니까 전두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속 직선제 개헌하지 않겠다. 네. 체육관 선거 하겠다. 그래서 자기 후계자한테 계속 권력을 물려주고 자기 상황으로 있겠다. 그렇군요. 이런 거였는데 그것을 간판. 왜냐하면 전두환은 한 번만 하고 말겠다. 라고 해서 총칼로 권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냥 대강 끙끙대면서도 그래 7년만 버텨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런 거였는데 다시 꼭두가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직선제를 쟁취하는 것이 당시 시점에 있어서는 민주화의 하나의 결실인 걸로. 그럼요. 그래서 후원철폐 독재타도 그게 직선제를 쟁취하자. 그게 당면 과제였기 때문에 네. 어떤 정파에서는 파쇼하의 개헌 반대, 혁명으로 재헌 의회. 그 재헌 의회파 소위 CA로 불렸던 건가요? 그래서 급진적인 그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만 대중적이지는 못했던.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호언철폐를 하고 그래서 직선제를 쟁취해서 민주정부를 수립을 하자. 양김의 분열은 전제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아이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대목들이 여러 번 있지만 87년도에 정말 그해 12월 달에 대선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양김이 분열해서 결국은 3김이 다 나왔죠. 1로 3김. 그때 유행어처럼 1로 3김이란 말이 9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었는데. 네. 죽 서서 개졌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속담으로 따지면.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왜 그때 국민들이 범국민적으로 들고 일어섰나. 또다시 군부 독재 장기 집권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 전두환도 결국은 자기는 한 번이었지만 그 전에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 그 유명하신 네. 박정희가 있었거든. 전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죽고서는 짧은 민주화의 봄,
드디어 민주화가 되는 모양이긴 했는데 광주의 피를 제물로 삼아서 다시금 군인이 철권 통치를 했단 말이죠. 예. 몇십 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네, 바로 그런 것이죠. 민심이 분물 터지듯이 터진 거죠. 그때도. 네.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두환은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국민들만 갖고 잡아먹어? 25년이 넘게 18년에다가 7년도 하니까 25년 넘게 군인들이 말이야 국방을 해야지 정치를 해. 예. 이렇게 된 거군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럼요. 근데 그 전두환을 키워준 게 박정희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팩트에 근거해서 좀 역시 지난번 이승만 대통령 특집처럼 노발대발을 당분간은 대통령의 그 일화, 퍼스널리티, 또 역사적 대목을 통해서 지금을 읽어내는 2015년도에 뭐가 문제이고 국민들 속에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각인된 우리의 DNA가 또 있잖아요. 네. 요즘에 지금 메르스 때문에 난리지만 사스도 겪었고 메르스도 겪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뭐 감론을 박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만 한 가지 과연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사스를 가장 모범적으로 막아냈고 네. 이랬던 때는 언론이 과연 어떻게 보도를 했던가 주류 언론에서 네. 지금 메르스에 대한 참여정부에 대한 창조정부에 대한 네. 입장이 어떻게 이렇게 몇 년 만에 달라졌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네. 박정희 대통령의 여식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2년 반 정도 집권을 하고 있는데 네. 딱 중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도 물리적으로도 네. 네. 이미 뭐 부정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하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그렇더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 왜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박정희 신화 그거에 이은 박근혜 신화까지는 아니지만 박근혜 전설, 박근혜 선거의 여왕 이런 또 다른 우상 아닌 우상이 있어요. 네. 특히 60대 이상의 선배님들한테는 네. 이런 걸 좀 그냥 막연히 넘어갈 게 아니라 계속 박정희 대통령 18년 통치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두환 대통령 7년 그다음에 노무현 그다음에 5년 단임제니까 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현재로서 풀어내려고 하는 건데 뭐 메르스에 관해서는 작년에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그렇고 사실 손병희 씨나 저는 지금 이제 개인으로서는 황당한 게 네. 뜻이 좋아도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정부가 있고 네. 뜻도 나쁘고 실력도 없는 그런 정부도 있고 뜻은 나빴는데 어쩌다 보니까 결과가 좋은 정부도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살다 보면 사람도 좋잖아요. 실력도 있고 뜻도 좋은 게 제일 좋은 케이스인데 네. 2 곱하기 2 하면 조합이 4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마음도 나쁜데 실력도 없는 놈. 마음은 좋지만 실력이 좀 모자랐던 사람. 그죠? 네. 근데 마음도 나쁘고 실력도 없는 정말 극악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4가지로 분리될 건 아니지만 대충의 4가지로 이렇게 축을 나눠보면 어떤 유형이 나오는 것처럼 네. 정말 황당한 거는 맨날 골든타임이란 말을 경제에다가 갖다 써먹으면서 경제위기 조장으로 지금 사실은 나라 전체가 사실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도 역시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네. 그때라도 오히려 정의와 인권 어떤 이런 패러다임을 조금 더 강화시켰어야 한 축이라도 제대로 다 잡아나가는 것이 아니었냐라는 게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또 시사기구를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저는 부르짖었지만 네.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재벌을 살리자는 패러다임은 아니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너무 또 경제를 진정한 참경제 쪽으로 자꾸 조금 개념 변이를 시켰어야 되는데 네. 역시 그때도 그냥 경제의 의미, 잘 산다는 의미가 뭔가를 조금 더 제대로 잡아나가 있어야 되는데 못 잡아나간 우려가 너무 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신자유주의라든가 노동개혁을 못한 이유가 주도합도 안 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기득권이나 한나라당의 발목 잡기로만 돌리기에는 10년이란 권력을 준 국민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책임하거나 무능한 면을 많이 보였던 건 사실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엔 정권이 올지 않겠어요? 네. 2년 반 후에는. 몰라요. 확신은 못하지만. 그때도 또 언론 탓, 기득권 탓만 하기에는 이제 국민들이 또 식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왜냐하면 사스와 대응했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는 지금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제2의 방역이라고 할 정도로 DJ가 총력을 기울여서 잘 막아냈던 선례가 또 있거든요. 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명박 정부 때 구제역 또 지금 창조정부 때 메르스에 대응하는 보건당국이나 방역에 있어서 의도도 차이가 나지만 결과가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좀 국민들이 아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 사스의 방역을
맡았던 실무자 그분이 승진해갖고 지금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데 퇴직을 하거나 명퇴를 안 당했다면 네 아니 실제로 지금 그분이 지금 하고 계세요. 상당히 하고 계신데 몇 년 차이가 안 나는데. 예,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랬는가? 결국은 정부의 대처 시스템 문제란 얘기죠. 리더십의 문제죠. 사실 시스템 자체를 갖춰 나가는 게 리더십이거든요. 네. 리더십 중에는 여러 가지 뭐 학설이 있어서 리더십의 종류를 뭐 4가지, 7가지, 10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만 네. 결국에는 시스템으로 안고 가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로 인해 지배를 하는 룰링을 하는 리더가 있고 법치로 가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뭐 행정력과 법치와 여러 가지 인화력과 쇼맨십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하는 리더도 있고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어쨌든 그 시스템을 갖춰서 결과를 좋게 나오는 게 하는 게 좋은 리더십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렇다 그럼 과연 전두환을 불러일으켰던 전두환 좋은 일을 시켰던 결국은 그 박정희 정권은 어땠는가?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었나? 저희가 그냥 뭐 주어진 자료는 할 수 없어서 그래도 만화 박정희라고 네. 뭐 얼마 전에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예. 민족문제연구소와 뉴스툰이 기획을 했고요. 시사만평으로 유명하신 백무연 글 또 박순찬 화백이 그림을 그려서 네. 2005년도 참여정부 중간에 나왔던 책인데 네. 작년 재작년까지도 구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스테디셀러가 된 그렇군요. 이 책을 소재로 이 책에는 이제 여러 증언과 증거를 사료를 바탕으로 한 팩트에 근거해서 만화로 엮은 만화 박정희 1, 2권입니다. 그럼요. 아니 저기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하는 조갑제. 예, 조갑제 그 박정희에 대한 실록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더 참고를 받았을 테고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만화를 그린 거기 때문에 일종의 논피션이죠. 예. 예. 이 서문 마지막에 그 백무연 화백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한 절반은 아니더라도 한 75% 네네. 한 4분의 3이군요. 그러면 33%를 뺀 66.6%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 나라가 조금 더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반 정도가 아니라. 네. 지금 저는 반 정도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예. 50%는 정상이라고 보고 50%는 뭐 어떤 매도하는 의미가 아니라 약간의 비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생각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5천만 중에. 그렇다면 적어도 반을 넘은 게 아니라 우리가 3분의 2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굉장히 좀 확실해지잖아요. 예. 마치 2차 대전 말기에 파리가 해방된 직후에 네. 나치에 어쩔 수 없이 협력했던 것 아니냐.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아니냐. 무서워서든 먹고 살고 위해서든 마치 같은 논리가 일제를 얘기할 때 많은 국민들,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총칼이 무서웠는데 그러면 목숨 걸고 싸우랴? 물론 목숨 걸고 싸운 독립운동 지사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논이 있었잖아요. 불가피론. 네. 그렇죠. 그리고 좀 봐주자는 관용론이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일제를 35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제에 부역했다고 하는 소위 그 고위 공무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에서 나치 협력자의 숙청 당시 일부 관능론자들에게 일격을 가한 그 유명한 알베르 까미의 말로 답을 삼았습니다. 백무의 화백이. 예. 프랑스어는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비록 인간의 정의가 너무나 불완전하다고 해도 인간의 정의를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의 정직함을 필사적으로 견지함으로써 그 불완전함을 교정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의를 완수하는 게 우리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선택이고 불완전하다고 하더라도 정직함이라는 걸 도구로 끝까지 견지한다는 게 끝까지 안고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게요. 정의를 완수하는 게 인간이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정직함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진실 아니겠어요? 진리? 네. 그게 언론의 사명이고 우리 국민들 또 전 70억 우리 지구촌의 인간들이 할 게 바로 진실을 불완전하더라도 탐구를 해야만 인간으로서 정의를 불완전하더라도 최대한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건 이제 알베르 까미가 한 말이지만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역사에게도 해당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이승만도 다뤘지만 이제는 한강의 기적,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 일부 국민들에게 과연 박정희가 영웅이었던 것인지 여우였던 건지. 일단 태어날 때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이 보니까요. 네. 참 재밌게도 썼어요. 네. 당시에 거의 다 빈농들 아니었겠습니까? 다 빈농이죠. 예. 보니까 경북, 네. 구미, 선산, 네. 상무리. 거기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선산하면 선산 휴게소도 있고요. 네. 선산이라는 이름의 그 돈 많은 중견 그룹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북 선산군 구미면 상무리에서 1917년에 태어났네요. 네, 17년. 한창 일제가 이제 마술을 뻗고서 식민 통치를 체계화시키기 시작할 무렵. 그렇죠. 예. 17년이면. 예. 병합당한 지 7년 만에. 7년이었고요. 네. 정미칠조약. 통감부 설치한 지 딱 10년. 그리고 을신연스럽다는 그거에 어원이 됐던 을사늑약 이후로. 네, 늑약 이후로 12년. 그 정도. 네, 였습니다. 어머니가 모친께서 40대 중반에 임신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서 입 하나 생기는 거 얼마나 힘들겠냐. 그리고 또 며느리도 두고 그랬는데 좀 창피해서 큰 딸이 이제 알을 베게 되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 사극에 보면 왜 애를 떼려고 지으려고 네. 뭐 산에서 굴르기도 하고 간장을 먹기도 나쁜 하고 말을 예. 마음을 먹고 이러기도 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네. 이 빈농의 집안에 그거 하나 건사하기가 어려워서 어머니가 네. 사실 실제 그런 이거 뭐 보니까 뭐 언덕에서 구르기도 하고요. 네. 간장을 마시기도 하고. 네. 이게 아마 이제 옆집 증인 삼아서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네. 그래도 결국 독한 박정희 유아는 네. 태아는 네. 그 위기를 뚫고 17년 11월 14일 날 태어납니다. 네. 거기서 그 당시에 보통학교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학교, 소학교를 다 가지도 못했었죠. 네. 그러니까 보통학교 가는 것마저 조금은 여유가 있고 먹고 살만해야. 네.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랬던 어려운 나라의 1917년이었군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난 위의 형, 박상희, 예. 셋째 형. 예. 형에 의해서 구미 보통학교인가요? 예, 구미 보통학교라고. 예, 거기를 입학을 하게 되죠. 이 상물이라는 데가 얼마나 외진되고 두메산골이냐면 구미읍에서도 20열이니까 심리가 보통 4km 따집니까? 심리가 4km죠. 그렇죠. 네. 20열이면 8km가 넘게 당연히 걸어 다녔을 텐데. 네. 진짜 요즘으로 따지면 1km 걷는 것도 싫어가지고 이렇게 뭐 택시 타고 자전거 타고 이러는데. 네. 당시에는 전국이 다 그랬겠지만. 네. 그래서 9살 되던 해 구미 보통학교에 입학한 걸로 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박정희 넷째하고 셋째 형인 박상희 이렇게 둘만 근대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나마 그 위들은 보통학교도 못 다닌. 네. 근데 아마 어렸을 때부터 명민하고 똘똘한 것만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반장이었기도 하고 1학기, 2학기 이렇게 박정희 학생이 수석을 차지한 걸로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소화 기관이 좀 부실했나 보죠. 찬 도시락 이런 걸 먹고선 자주 배앓이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다만 이제 보통학교 다음에는 이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나 부모들은 그 셋째 형 박상희 형이 그래도 대구 사범이라고 당시에 공짜로 다닐 수 있는 네. 한국 신민아의 천병을 키워내는 그런 학교가 3군데 있었다고 그래요. 경성, 평양 그리고 대구였죠. 대구에. 이런 때 보면 대구를 굉장히 중심지로 생각했던 건가요? 이 조선 총독부도?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때 한반도로 따지면 전체에서 나름 지금보다 갈라진 나라보다는 큰 나라인데도 네. 3가지 주요 거점으로 네. 평양과 경성, 지금의 이제 남북한의 수도인데 네. 그 3번째 그 근거지로 대구를 삼았다는 게 네. 아무튼 대구가 여러 가지 그 역사적 사건의 고비고비마다 그 지명에 오르내리긴 합니다만 네. 대구 사범에 입학을 시키는 걸로 인구가 또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보통학교만 다니면 다 된 거 아니야? 당시에는 보통학교만 나와도 박상희 자체가 예. 보통학교 출신이고 하지만 동아일보 지국장까지 했잖아요. 거기서. 예. 당시 지국장이 글을 직접 쓰기도 하는 지방 기자이기도 하고 지방에 요즘으로 따지면 유지다 인텔리급 정도 됐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그리고 보통학교만 나와도 그렇게 지방 유지로 인정받았을 정도의 그 학력이라는 게 얼마나 그 귀했던 그런 1917년 일제
식민 통치였는지. 그렇죠. 조선인들에게는 고등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니까. 똑똑해지면 안 되니까. 그럼요. 저항하고 대드니까. 네. 그래서 만든 불구하고, 게 이제 예. 한국 식민화의 천병으로 목적을 잡은 교육 목적 자체가 네. 예, 아까 말한 경성사범, 평양사범, 대구사범인데 이제 저는 조금 이 네. 책을 읽으면서 조금 애매했던 게 박상희 형이 자기 친동생이니까 얼마나 귀한 피부치였겠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대구사범이라는 게 그런 성격이 있는 걸 알면서도 아마 동생이 거기를 나와서 독립운동은 안 하더라도 적절하게 그냥 인텔리로 먹고 살기를 바랬던 형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어차피 공짜로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대구사범이었다면 집안 형편상. 근데 이제 나중에 차차 밝혀지겠지만 박상희 형님은 소위 좌익운동을 하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서 사망까지 하게 되는. 그러게요. 예. 형제간의 운명이 이렇게 우리 역사의 비극이죠, 사실은. 사실은 소년 박정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위의 형 박상희였다고. 대구 사범까지 가게. 네. 그리고 부모를 설득시켰던. 그러고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의 딸이었던 그 자신의 조카인 박영옥을 나중에 자신의 신복인 김종필에게 소개시켜서 결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참 형제지간의 운명이 이렇게 갈립니다. 그렇습니다. 박상희 당시 동아일보 지국장이 김천 지역에서 활동하던 황태성 등과 더불어 독립 항일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은 항일 독립운동 또 일종의 지역 언론인이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황태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역시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을 언도받고 박정희의 사인을 받아서 미국에게 자기는 결코 빨간색이 없고 좌익이라는 아니라는 걸 표시 데모를 하기 위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실은 정식으로 그 밀사 파견을 명받아서 김일성에 의해서 온 그런 밀사였는데, 네. 그죠? 바로 그 황태성 밀사 사건 몇 년 후에 70년대로 들어와서는 이후락이 그렇게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후락도 간첩으로 몰아갖고는 죽였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황태성도 그러지 않았노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였죠. 예. 하여튼 60년대 내내 남북 관계가 계속 경색되었던 데는 바로 박상희의 친구였고 북한에서 차관급까지 지냈던 황태성, 김일성 수상의 명령을 받고 통일회담을 하자고 내려보냈는데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킨 자신 빨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 네, 이제 지금 이제 그 지난번에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를 잘하는 해외파 박사 먹물의 이미지로 많은 국민들에게 대통령 병에 걸린 것처럼 계속 권자에만 눈을 집중하고 미국에게 계속 아부하고 외교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긴 했지만 어떤 그 먹물적인 독립운동이었고 결과적으로 하와이에서 자연사하게 되는 그렇죠. 어떤 출세를 위해서 미국과 영어와 이 먹물의 이미지를 최대한 맥시멈으로 활용했던 그런 한 개인적인 실존자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박정희는 먹물 이게 아니라 이제 무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 차차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 대구 사범을 졸업하면 사실 선생님을 해야 돼서 선생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네. 이제 박정희나 박상희 형에게 있어서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배우려면 대구 사범밖에 없었고 네. 박정희는 꼭 선생님이 되고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는 게 이후 이제 계속해서 군인의 길을 걷게 되죠. 선생님으로서 몇 년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게 1936년에 당시에 저희들도 있지 않았던 시절인데 정략 결혼은 아니지만 집안들끼리 그래서 누구 집 아들 딸 결혼시키자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박정희 기숙사에서 열심히 학교 다니던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학생에게도 나타납니다. 예.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그 박정희 아들이 장가가는 걸 보기 위해서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요. 네. 나를 잡은 겁니다. 이게 1936년이에요. 20살 때네요. 우리나라 나이로가 20살이에요. 17년생이니까. 17년생이니까. 네. 네. 그렇죠. 만으로 19세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로 따지면 사범대학에 다니는 네. 학생을 강제로 결혼시키는 겁니다. 예. 네. 부친의 성함도 나오네요. 박성빈 부친의 강권으로 정략 결혼은 아니고 강제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신부는 역시 선산군의 도계면에서 살던 김호남. 네. 이때 그래도 부인이 호남이었으면 첫 번째 부인인데 네. 호남에 대해서 푸대접을 할 게 아니라 대접을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호남을 그렇게 너무
멸시하거나 이렇게 하대를 안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부인 김호남 강제 혼례를 치르면서 홀대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 원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았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지역적으로도 결과적으로 보면 얼마나 역대 군사 정권들이 이 호남을 푸대접했는지. 네. 예. 별로 재미없나요? 네.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웃깁니다. 그 딸인 박재옥, 딸을 하나 두긴 뒀거든요. 그래요. 네. 박재옥은 나중에 자신의 부하인 한병기라고 하는 군인에게 시집을 보내죠. 병기라는 분에게 보냅니까? 한병기. 네. 요즘에 비서실장 이름이 누구죠? 이병기 국정원장 출신이죠? 그런가요? 네. 이분들이 병기라는 이름에 상당히,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병기해 주세요. 예. 꼭 병기 옆에서 같이 병기. 19살 때 만으로 3살 어린 김호남 여사와 함께 혼례를 치르는데, 이제 첫 딸 박재옥이 나오는데도 역시 마음이 없었고, 사실 제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돌이켜봐도 한창 공부할 나이기도 하고 졸업하면 취직한 다음에 더 좋은 여자, 이 박정희 학생이 생각했을 때 그랬을 텐데 아버지가 그냥 강제로 시키니까 정이 갔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주목할 실존과 역사. 부모들이 강제로 혼례를 시키면 잘 사는 집안도 있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인 김호남 여사를 큰딸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박재옥 큰딸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호남을 푸대접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정이 있었으면 안 떠났을 거예요. 이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만 실제 만주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부인에 대한 또 집안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것이기도 인간적으로 봐도 분명히 중요한 한 축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강제로라도 결혼시켰으면 마음 잡고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방학 때 집에 와도 친구 집에서 자거나 예. 네, 합방을 안 하려고 그러고 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니까 집안 식구랑도 부부 사이뿐 아니라 집안 식구랑도 냉랭해지고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도 기왕 자식 낳고 살면 잘 살길 바랬을 텐데 그리고 선생님으로 그냥 그 지역에서 유지로 네. 혹은 뭔가 거기서 더 크길 바랬을 텐데 자꾸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불화가 있었겠죠. 네. 그리고 또 원래부터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말씀드리는데 왜 이렇게 총칼이 좋고 군인이 좋고 그런 게 좋았을까? 인간 박정희는. 인간 박정희는 왜 그랬을까? 예. 강함에 대한 강함에 대한. 그게 마초 기질이 있었는 건지 아무튼 그 힘을 쓰고 싶었던 건지 인간에게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구미보통학교를 나오고 대구 사범을 나온 박정희 선생님이 됩니다 이제. 네. 예. 이때는 훈도라고 그랬나 봐요. 훈도. 예. 그렇죠. 칼 차고서는 아이들 교실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예, 문경 공립보통학교의 선생님이 되는 건데 이때는 문경 공립보통학교에 박정희 훈도가 돼서 네. 예, 이제 교사 생활을 하는 거죠. 네. 예. 이때 교장 선생님이 역시 아리마 교장 선생님. 아리마. 예. 일본인들이 있을 유자에 아마 말 맞췄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리마라고 읽거든요. 네. 근데 어인일인지 소년시절부터 군인을 동경했던 박정희. 네. 위로 올라가는 그 학력 또 집안의 형편 때문에 대구 사범을 나오긴 했지만 역시 보통학교 훈도를 하면서도 뜻은 계속 군인을 동경했었나 봐요. 예. 근데 이때 증인의 말에 따르면 역시 저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도 꿈이 군대였고 일본 육사에 가려고 하는데 이미 훈도 박정희는 나이가 3, 4살 넘게 많았다는 것이죠. 아, 그렇어요. 예. 만주 군관학교가 일본 육사보다는 조금 덜 엄격하다고 하는데 역시 나이가 걸렸나 봐요. 네. 이때 떠오르는 굿 아이디어가 바로 혈서입니다. 만주 군관학교에게 박정희 이 훈도가 내가 만주 군관학교의 장교가 되어서 황제 폐하에 충성을 하고 아무튼 멸사봉공하겠다는 그런 열정을 보이면 네. 나이가 조금 있더라도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옆에 있던 지인이 혈서 얘기가 나오니까 오케이 해서 혈서를 쓴 게 우리가 역사 사료로 보고 있는 바로 진충보국 멸사봉공이라고 8글자를 네네. 예, 박정희 훈도가 쓴 이거를 만주 군관학교로 보내겠다고 해서 보냈더니 만주신문에 났습니다. 이게 신문에까지 보도돼갖고 예, 그것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네. 입학이 허용이 됩니다. 네. 네, 봉천의 군관학교.
저 만주 땅에서는 조선인을 2등 시민으로, 2등 국민으로 대우하면서 그 여타의 민족들을 위에 놓이게 하죠. 전형적인 이의제의 수법인데, 그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만주 땅에 가면 그래도 2등 국민이라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회의 땅을 찾아서 가자. 그래서 만주 땅으로 많이들 간 거죠. 예. 아무튼 1930대 후반 만주가 동양의 서양이라고 할 정도로 네. 꿈과 야망을 가진 사람이 기회의 땅인 것처럼 새롭게 이제 만들어내는 땅이니까. 영화에 보면 놈놈놈 나오잖아요. 네. 거기 마치 꼭 서부국처럼 묘사가 돼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그 역동성이 좀 있었던 그런 곳이란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그 대구 사범대 교련이라고 있잖아요. 교련. 네. 교련 주임 선생님이었던 아리카와 대자가 이 만주 국관학교에도 아는 사람이어서 네. 박정희 훈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합격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휴직계만 내고 일단 이 아리카와 대자를 만나러 만주로 떠납니다. 아, 학교에 예. 훈도로서 휴직계를 내고서. 예. 네. 문경 보통학교 선생님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었던. 네. 그런데 나이가 다른 그 일반 사관생보다 3-4살 많아서 어릴 것 같지만 일단 혈서를 써서 충성을 보여서 오기까지도 했고요. 네. 어쨌든 면접으로만 수의계약으로 이 만주 군관학교 사관생도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시험을 봤는데 네. 역시 열심히 했나 봅니다. 네. 예. 이때 우수한 입학 성적을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 성적은 15등으로 나와 있네요. 예. 동기가 몇백 명 되지 않나요? 몇백 명 지금 아닌가? 이 자료에 의하면 만주 군관학교 15등으로 합격했을 때 네. 아마 유명하신 이름이라 전 건설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할림. 아, 이할림. 예, 네네. 이할림 장관. 친구죠. 예, 예, 박정희 같은 친구. 동기. 네, 동기. 이분은 20등으로 합격하고. 아. 예. 그래서 이때 이제 2기로 들어갔는데 일본인 240명, 만주인 228명, 조선인 12명 가운데 이제 이할림과 박정희가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죠. 아, 엄청나네요. 그러면 총 480명의 예. 만주 군관학교 2기생들을 모집을 했던 겁니다. 야, 그중에 조선인이 12명밖에 없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만주로 떠나고 그 다음에 박정희 그 사관 생도의 그 어떤 그 성정을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 네. 어떤 보통 거예요? 군관학교 문경 보통학교 때 이제 훈도로서 네. 이름이 자꾸 낯서네요. 훈도로서 선생님으로서 할 때도 일본의 순사라든가 일본의 장학사라든가 이런 당시에 그런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네. 꿈이 야망이 커서 그런지 항일 차원에서 협조를 안 한 건 아닌데 자기 꿈은 이제 더 높은 고급 장교가 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네. 많이 협조 안 하고 장학사가 와도 딴짓하고 이러면서 구타를 심하게 당했던 네. 이런 기억이 일화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만주에서 요 긴 칼 차고 네. 이 소위 말하는 소위가 된 박정희가 3-4년 되던 여름에 문경의 어느 다방으로 찾아와가지고 네.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긴 칼 자랑하면서 야 니들 누구누구 좀 불러라. 이게 바로 군수서장 교장 좀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군수서장. 예, 당시에 지역의 최고의 예, 지역 유지들. 예.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만주 군관학교에서 소위로 긴 칼을 차고 온 박정희한테 이제 그때 잘못했습니다. 군국주의 나라니까요. 예, 그럼요. 네. 이때 따지면 글쎄요 한 7, 80년대 저는 안 겪어봤습니다. 지역에서 육군 사관학교에 아주 고등 성적으로 입학한 사람이 네. 지한테 깝족거렸던 애들 불러다 놓고 네. 나 나중에 장군 될 건데 니들 그때 잘못했지 하고 이제 얼차를 주는. 예, 그건 정말 이런 일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실제로 있었던 일화라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 얼마나 그 칼의 힘을 부리고 싶었던 그런 거죠. 예, 이런 박정희의 성정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훈도 시절에 그런 지역 유지들한테 멸시당한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권력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식민지 조선 백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적인 그런 것은 바로 이 군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예. 예, 자기 성격에도 맞고 말이죠. 자, 창씨 예명 얘기까지 하고 조금 예. 그러다가 이제 40년 이제 해방이 5년밖에 안 남았지만 여전히 군국주의 최고조로 치닫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만주 괴뢰국 만들고 나서부터도 계속. 그렇죠. 이때 이제 박상희와 박정희의 참
아까 말한 여러 대목 중에서 엇갈리는 대목인데 이때도 아마 박성희 학상이 형이 뭐라고 했을지는 뭐 자료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흘러나간 정황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형님에게 매사를 상의하고 자기의 그래도 학력의 길을 도왔던 형님에게 기왕지사 만주군관학교의 군인이 되었으니까 네. 더 출세를 하려면 창씨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의사를 타진하고 분명히 지역 독립운동 언론을 했던 황태성과도 안면이 있었던 우리 박상희 형에게 형님 저 어차피 만주군관학교 사관생도로서 네. 또 앞으로 장교로서 일제시대 이게 패망한다고 생각 안 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5년 후에 있을 일본의 패망을 네. 정식으로 제대로 코스를 밟으려면 창씨개명을 해야 되겠다고 의사를 타진하고 형님이 적극 권장한 건 아닙니다만 글쎄요 형님이 권장했다고 말렸다고 안 했을 박정희인가. 네. 아까도 말했지만 형님도 대구사범을 보낼 때도 아리까리 했을 거예요. 참 인간이란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기 동생이 똑똑한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고 아주 친일파가 되라고는 못하겠고 네. 그렇다고 갈 길은 없으니까 대구사범 공짜 학교는 다니라고 했고 네. 아마 창씨개명을 먼저 얘기했던 동생에게 박상희는 뭐라고 했을까? 이 만화에는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보제.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점점점 네. 이렇게 나옵니다만. 네, 결국은 박정희의 의사에 의해서 적전 의사에 의해서 닭깎기 마사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한다는 얘기죠. 닭깎기가 이제 높을 꽃자의 나무목인데 그 합치면 그게 이제 박씨가 되니까. 박씨가 되는군요. 네, 네. 이렇게 합치면 네. 고령박씨래요. 네. 그래서 고자를 땄고 이때 뿌리의식은 좀 있었던 것이 살짝 나타나긴. 아니 그게 네. 아니라요. 뿌리의식보다는 바꾸더라도 자기 본명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바꾸는 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개견자를 써갖고 견자 뭐 이런 거를 성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오히려 네. 항의 의미로. 네, 그렇게도 했는데 네. 이왕 바꿀 거. 예. 사실 우리가 그 미국 이름으로 이름 바꾼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가죠. 비슷하게 예. 병휘는 그럼 베리얼 이렇게 하나 베리얼? 아니 뭐 피터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예, 예. 저는 제럴드라고 있는데 정렬 진짜. 아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예를 그럼 들면 제럴드 로 이렇게 하면 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럴드 로. 로 장군이 되는군요. 괜찮네요. 예. 예. 그래서 고령 박 씨의 고자를 택하고 나무목은 박 씨의 그 박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닭깎기가 나온 거고. 네. 정희의 발을 정자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요. 네. 저도 발을 정자가 들어가요. 마사합니다. 마사 그게. 예. 네. 그다음에 오에서 희자가 수컷 웅자로 바꿨으면. 예. 이때 수컷 웅이 이게 영웅 웅자잖아요. 네네. 역시. 네. 이때도 약간 웅대한 꿈이 있던 것이 아닌가. 그 일본 남자 이름 중에 웅자가 많이 들어가요. 예. 일반적으로도. 네, 그럼요. 그래서 닭깎기 마사오가 된 거고. 예, 마사오라는 이름이 그래서 많습니다. 예. 다로, 뭐 마사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보통학교 선생님에서 일제 그 꼭두각시 나라 괴뢰국이라는 표현 쓰죠. 네. 우리 저 마지막 황제 보면 후이가 부이. 네. 예. 부이. 예. 부이가 예. 만주국의 저 이름뿐인 허울뿐인 황제로 그냥 부임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만주국 소위가 된 박정희. 그렇게 해서 닭깎기 마사오가 된.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게 육사를 3번 다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성적 우수자로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을 하고서 일본 본토에 있는 육사로 편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대한민국의 네. 육사생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였는데. 이때 이제 유명한 그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 아까 뭐 이할림 전 건설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정일권 총리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네, 정일권. 예. 박정희 그 생도와는 동갑이었는데 네. 일찍이 일본 육사를 마치고 소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만주에서 둘이 자주 어울려서 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폈던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거죠. 선배로 모신 거죠. 그렇죠. 뭐 네. 선배라고 했겠죠. 네,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이 정일권의 프로필을 보면 역시 대한민국 이 군인 정치, 군인 행정이 얼마나 잘 나갔었던가. 네네. 보니까 이제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이고. 둘 다. 네. 그리고 만주군 육군대학을 근무했고 해방 이후에는 이제 조선경비대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국무총리를 6년 7개월 하고 국회의장을 6년을 한. 아유.
그러니까 관운으로 따지면 대통령 빼놓고는 예, 다 한 거죠. 예, 최고의 관운이죠. 예. 그러니 뭐 얼마나 그 술 담배를 같이 즐겼던 정일권 네. 예, 만주 군관학교 선배로서 일종의 후배가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후배한테 지인이자 충성을 다해서 화려한 삶과 천수를 누리게 됐다는 정인숙 스캔들도 정일권 총리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그럼요. 여색을 가까이 한다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나 죽이 잘 맞았겠습니까? 네. 네. 술과 담배와 나중에는 여색까지 같이 했던. 네. 예. 자, 그리고 박정희 생도가 수석 졸업을 하게 됩니다. 만주 군관학교에서. 아유. 들어갈 때 15등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네. 예. 정말 우수합니다. 예, 우수한. 네. 이때 이제 역시 사쿠라와 같이 성전에서 목숨을 바쳐 대동아 공영권을 위한 충견이 되겠다고 선서를 하죠. 예, 졸업식 할 때.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이 수석 졸업한 게 좋은 그 바탕이 돼서 한국 동기생들과 일본으로 이제 육사의 편입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렇죠, 편입. 예, 예. 육사생들에게 편입했는데 아무튼 더 엄격하고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역시 군인이 체질이었던 네. 뼛속까지 군인이 좋았던 예, 그런 닭깎이 생도가 아주 충성을 얼마나 잘하면 현직에 있던 그 일본 군관 또 육사 교장인 나구모 주이치가 일본인들 배워라. 이게 조선인 박정희 생도도 닭깎이 참 마사오도 이렇게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는데 니들 전작 본토 오리지널 일본인 생도들은 뭐냐 이런 식으로 그 벤치마킹을 삼을 정도로 얼마나 투철했던. 네. 예. 일본인도 아닌데. 원래 변방에 있는 사람이 중앙으로 가려면. 예, 중앙으로 가려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꼭 박정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우리 사회 각 분야에도 이런 부분이 많죠, 심리적으로. 그렇죠. 컴플렉스니까요. 컴플렉스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네. 예. 자, 졸업할 때 성적은 역시 일본 육사를 편입해서 3등이니까 역시 대단히 우수한.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육사를 졸업하니까 당연히 황군 장교가 된 거죠. 그야말로 일본군 장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만주군 인맥 그리고 일본 육사 인맥을 통해서 다져진 일본 정관계의 실력자들과 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까? 이때 만주군 제8단에 임명하는데 이게 공산당 8로군 또 우리 독립군 아무튼 일제한 거에서는 국공합작이라고 국민당과 이 공산당이 싸우기도 했지만 네. 일본에 대항해서는 이 만주벌판 일대에서 어쨌든 일본군과 싸워서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연합해서 많이 싸웠던 네. 이때 대항해서 소탕 작전을 펼쳤던 게 바로 만주군 제8단에 있는 그렇군요. 예, 일본군 장교들이었는데 당시 박정희가 이 단장의 부관으로 소위를 달고 역시 뭐 토벌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예. 예. 이때 뭐 문서가 남아있거나 사진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이 부대 자체가 그냥 예를 들면 청와대 경비대장이 뭐 하는 겁니까? 청와대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네. 이건 뭐 증거를 대라 이런 거는 진짜 어불성설인 거죠. 그렇죠. 예, 그거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은 정말 양심이 없거나 정말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가는 것이죠. 부대 자체가 대통령 경비실장은 경비하는 것이죠.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긴 거죠? 뭐 아시겠지만 히로시마의 원폭이 터지고 이러면서 바로 천황이 일본 항복을 선언하고 패전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8월 14일이라고 돼 있네요. 1945년 8월 14일. 능히 짐의 뜻을 받들어 미영 중수 사국에 대하여 공동 선언을 수락한다. 예. 예. 이 잘 나가는데 웬 갑자기 청천날벼락 같았겠습니까? 박정희 네. 소위에게 있어서는. 소위.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 귀국을 하게 되었는가? 귀국할 때 과정.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는 광복군으로 귀국했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같이 이제 독립군 또 중국 그 항일군을 탄압하던 이 박정희 소위가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네. 패전을 했으니까. 네. 그 이제 갈 곳 없는데 이때 바로 북신구의 제직 공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북경 동북 쪽에 일종의 폐잔병 신세로 다 이제 모이게 됩니다. 네. 여기에 최용덕 장군이라고 나오는데 장개석 장군의 전용기를 조종했던 인물. 최용덕. 예. 네. 400명이 넘지만 계속해서 늘어났던 이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살리려고 바로 최용덕 장군이 이 폐잔병들 또 오갈 데 없는 이 군사들을 광복군
지대로 합류를 하게 만듭니다. 광복군 김학규 지대장이라고 네. 제3지대 밑으로 편입을 시킨 거죠. 네. 여기에 보면 이제 만군 출신 장교들도 있고 또 원래 독립운동하던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하니까 신현준, 이주일, 박정희라고 정말로 독립군 때려잡던 이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 또 일본군 육사 출신들도 이때 역시 청산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거기서 신현준 관리를 못하는 거니까. 거기서 신현준은 해병대 초대 사령관이 됩니다. 나중에. 거기까지. 네. 예. 물론 학병충실의 윤영구가 3대 중대장을 맡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광복군의 이름으로 만주군에서 근무했던 독립군을 소탕하던 그 장교들도 다시 광복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변해서 모양새 좋게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참 이게 그럼 오늘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예. 예? 여기서 박정희의 그 청년 박정희 해방될 때까지 박정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참 역사가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사실은 자기 형은 박상희 형은 끝까지 그래도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렇죠. 나중에 총격으로 사망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네. 황태성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도 나중에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가서 끝까지 사형을 당할 때까지 자기를 하는데 어쨌든 박정희 성도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출세의 발판으로 삼고 그리고 만주 군관학교 그것도 선생님을 하다 말고 혈서를 쓰면서까지 충성을 보여서 나이가 3-4살 어림에도 불구하고 만주 군관학교에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여파로 일본의 육사에 편입을 해서 3등으로 졸업할 정도로 네. 아주 똑똑했지만 그 똑똑함과 스마트함을 자기의 출세와 고위 승진을 위해서 쓴 사람으로 보이고요. 네. 우리로 따지면 예전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서울대 뭐 연구대도 똑똑했지만 80년대 후반 정도까지는 똑똑한 사람들이 육사에 많이 갔었거든요. 네. 육사가 공짜기도 했지만 육사 출신들 잘 나가는 거 보고 잘 나가는 걸 보고 거의 다 뭐 공기업 사장들이나 장차관도 육사 출신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그랬던 거에 아주 그 원조를 이루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탐했다. 탐했다보다도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민족 의식이나 이런 것은 뒷전이었다. 중요하지 않았네요. 중요하지 사실 않았고. 형님이 사실 독립운동 했던 건데 지역에서. 무엇보다도 저는 변신에 능하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것은 나중에 가면은 더 그게 자세히 드러나는데 예. 다음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가장 누구보다도 일제에 충성하고요 착으로처럼 죽겠다라고 했었던 그리고 가만히 음침하게 내무반에 가만히 있다가도 토벌이다 싶으면 요시하면서 좋아 토벌이야 그러면서 피 안에 있던 공격성 내지는 마초성 내지는 권력성 이게 있던 사람이고 인물이에요. 예 그런데 귀국할 때는 전혀 자신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광복군으로 귀국한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깨갱하고 쥐죽은 듯이 있었다면 쥐죽은 듯이 있었던. 변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신변의 위기가 생길 때는 여태까지 했던 것은 아몰랑하고서 예, 바로 이렇게 변신할 수 있었던 그분의 저기가 예. 1930년 광복 해방 당시의 유체이탈 버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유체이탈. 예. 그래서 이 두 부분, 그러니까 권력을 탐했다. 그리고 정말로 안 돼. 천황폐하에게 그렇게 쓰면 사실은 일본에 남겠다고 하거나 네. 낭명을 신청하거나 끝까지 한 거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역시 또 깨갱했어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고 참. 네, 지조가 있는 사람이라는 세간의 평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요 얘기는 예. 다음 2화 때 또 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아울러서 마치겠습니다. 노발대발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